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꽤 활황이었던 기업 공개 IPO 시장이 요즘은 참 침체돼 있습니다. 올해 IPO 대어들이라고 불리던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업 가치를 좀 내려서라도 상장을 강행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소카가 대표적인데 기대보다는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분위기죠. 이렇게 IPO 열풍이 꺾이면서 그 IPO의 우회가 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른바 스펙의 상장이 또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오늘은 이런 시장 변화와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있죠. 다음 달에 이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가격이 뛰고 있다는데, 이더리움을 만든 부테린이라고 하는 창시자가 2-3년 내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가 상용화될 거라고 해서 또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코인 시장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공식적으로 IPO, 공모주 청약 절차를 밟아서 상장하는 것도 있고, 또 한쪽에는 스펙이라고 하는 미리 상장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또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이 공모주 시장 그리고 스펙 시장 어떤 변수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동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 네. 주식시장에 새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른바 새내기 회사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고 별 관심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몸값도 못 받고, 그래서 상장에 실패하든가 아니면 미루던가 하는 회사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소카라는 회사가 그래도 상장하겠다고 했다가 별 높은 경쟁률을 못 기록하는 바람에 생각보다는 흥행이 안 됐네라는 평가를 받던데, 요즘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 내지는 판단하십니까? 시장 자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상장하려고 나오는 기업들도 이왕이면 이제 높은 몸값으로 나와야지 또 이제 자본도 좀 많이 조달을 받을 텐데, 네. 분위기 자체가 이러니까는 이제 대부분 다 철회를 했죠. 그래도 이제 소카는 또 나왔는데, 사실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갑자기 차가워진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장을 왜 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재무제표상 그렇게 뭐 재무 구조도 좋은 편도 아니고 매년 적자고, 근데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회사 설립부터 참여한 주주들이 이제 결국은 상장하고 나면은 주식 매각 통해서 투자금 회수할 거다.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한 상장이냐?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 전부 다 이제 관심을 안 갖는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아마 이제 흥행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사실 꼽으면은 아마 가격이 비싸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제 차량 공유 기업, 해외에 뭐 우버. 우버도 있고, 예. 동남아시아의 그랩도 있고, 예. 그 회사들의 매출액 대비 그 주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카의 그 매출액 대비 공모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기보다 비싸니까는, 매출 생각하면 그 과연 회사들도 이익은 못 내요. 그러니까 매출의 몇 배가 시가총액이다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까? 소카가 이익을 못 내기 때문에 우버나 그랩은 이익 나는 회사들도 있어요 지금. 있는데도 그래서 그래도 매출 그들의 이익과 갖고 오면 소카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적자니까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주가로 결국 비교할 수밖에는 없는데, 예. 그게 이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그 큰 기업들 대비해가지고 비싸게 받을 이유가 뭐냐? 이게 아마 가장 헛되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카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젠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고 그들은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됐으니까 성장 속도는 다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논란이 좀 되는 모양이군요. 네. 하반기에는 좀 달라질 걸로 보세요. 이게 원래 주식시장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좀 괜찮아야 또 분위기 달라지겠죠. 이건 그냥 바람 타는 시장인 것 같던데. 연초에는 참 분위기 좋았죠. 그 예. LG엔솔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나올 거다라고 다 예고했다가 이제 줄줄이 상장 처리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자취를 감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
컬리 하나 정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정되는 이제 그림이 나올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가격은 확 낮춰서 지금 나올 거다라는 게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이고, 근데 아마 뭐 재무 구조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소카랑 비슷한 맥락이죠. 기존 주주들이 또 투자 배수를 할 거다. 네, 이런 게 이미 다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속사정을 너무 잘 알아버려가지고 아마 흥행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보통은 이게 흥행 성공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번에 결국은 상장에 성공한 것이긴 하죠.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제 올 봄에 원했던 기업 가치는 못 받았는데 네. 그 정도 기업 가치 안 될 거라는 건 이제 봄 여름 넘어오면서 다들은 각오는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추진을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긴 올라간 건데 그 당초에 생각했던 기업 가치가 잘 안 만들어졌으니까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결국은 이제 거래가 활성화 되려면은 이제 뭐 가장 큰 주축이죠. 관심이 아예 없다라는 게 네. 흥행 실패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번에 공모주 청약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경쟁률이 기관 투자자들만의 경쟁률을 놓고 보면은 뭐 거의 참담한 수준이죠. 기존에 대기업들 상장할 때 나올 때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끼리도 막 1000대1 막 이랬었는데 많이 받으려고. 네, 막 몰려들었는데 이번에는 뭐 100대1 내외니까는 네. 그 일반인이 듣기에는 야 100대 1도 엄청난 경쟁률 아닌가? 하는 1000대1, 2000대1 보다가 100대1 보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초라해지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군요.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는 스펙 투자 열풍도 일고 있다던데. 스펙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껍질 페이퍼 컴퍼니만 상장시키고 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와 합병할지 물론 비상장 회사와 합병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잘 모르는 그런 이른바 그냥 꿈나무를 상장시키는 그런 겁니까? 현금만 쥐고 있는 정말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을 시켜 놓고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 하고 합병을 해서 네. 이제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사가 되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를 스펙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펙 네.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셜 퍼포스 에코지션 컴퍼니. 예. 기업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한 회사라는 뜻인데 이 회사는 상장을 시키고 나서 이제 중소기업을 찾아다녀요. 이 회사 페이퍼 컴퍼니의 이른바 운영진들이. 네, 그 이제 설립하면서 이제 설립 당시에 이제 발기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주관한 증권사 뭐 이런 어쨌든 이해관계자분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목적 자체가 이제 기업 인수 목적이니까는 인수할 만한 이제 뭐 소위 똘똘한 중소기업들 찾아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죠. 이게 한 3년 안에 합병 못하면 그냥 다시 상장을 철회하고 다시 돈 나눠주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게 설립이 됐었어요. 그 취지 자체가 네. 3년 동안 열심히 찾아다녀 보고 안 되면은 이제 해산하는 걸로 해산하니까는 이제 상장 폐지되고 그러면은 공모주 참여한 주주들 피해 보면 안 되니까는 네. 정기예금 이자 정도는 챙겨주겠다. 그래서 보통 청산할 때 되면 한 2,000원에서 조금 더 받는 걸로 이렇게 청산이 됩니다. 그 보통은 상장을 하려면 심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저 상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시켜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상장 심사를 받아서 그거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들만 상장이 되는데 이렇게 스펙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먼저 상장이 되고 그 회사와 우회적으로 합병해서 상장이 된다면 그렇게 상장되는 회사들은 상장 심사를 받으면 우리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저 뒤로 들어가자. 마치 그 입시에서 보결 내지는 뭐 기부금 입학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 자격은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스펙과 합병을 하는 겁니까? 네, 그게 비상장 중소기업 입장이면 사실은 뭐 가장 절실한 게 일단은 자본이니까. 네. 근데 이제 상장 절차를 밟으려면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잡아야 되니까 네. 준비 사항도 워낙에 많고. 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괜찮은 중소기업들이 결국은 이 자본이 없어서 기술력은 있는데 또 쓰러지는 경우들도 많으니까는 결국 이제 그런 기업들 좀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만든 게 이제 스펙 제도인데 이제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그 천천히 이제 상장 절차 준비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혼자 너무 빨리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딱 기부금 입학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장에 필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도 예, 1년 반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필요하다면 그 절차 밟으라고 해야 되고, 그 절차 사실 필요 없는데 괜히 길기만 해요라고 하면 그 절차를 단축시키든가 완화해야지.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두고 이렇게 이른바 뒤로 들어오는 것도 만들면 그건 무슨 취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뒤로 들어간다 해서 백도어라는 이제 그런 그 영어 이제 그 네. 예, 전문 용어도 많이 쓰기는 했었는데 그걸 이제 결국 양성화 시킨 게 이제 스펙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가 뭐 심사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하기는 또 한다면서요. 예, 철저하게 하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는 없죠. 괜히 또 나중에 이제 부작용 생기면은 안 되니까는 네.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분명히 또 이런 그 제도로 해가지고 상장한 우량 기업들도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네. 예, 검증된 제도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3년의 시간 동안 과연 이제 똘똘한 중소기업을 찾을 수가 있느냐가 아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고 바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상장할 자격은 되는데 네 정식으로 상장은 그냥 굳이 안 하고 싶어 하는 한 포지션에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면은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그 만나다 보면은 사실 자본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본인이 했었던 일만 하다 보니까는 네, 상장이 뭐냐? 뭐 이렇게. 그렇죠. 그거 뭐하러 상장이 하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기술력은 분명히 있고 좀만 자금이 들어가면은 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을 또 그냥 또 냅두면 안 되니까는 예. 그래서 제도 취지 자체는 이제 좋은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또 있기는 할 수 합니다. 있으니까. 예. 상장을 하려면 또 복잡한 상장 준비도 또 해야 하니 네. 오히려 실력 있는 회사는 잘 안 하려고 한다. 안 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몰라서 안 하는 경우라고 보는 게 맞는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위기나 그런 구조 내지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스펙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을 하면 그 페이퍼 컴퍼니 주식을 우리 투자자들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면 뭐가 좋습니까? 앞으로 어떤 회사와 합병하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럼 거의 무슨 포인트로 투자를 하죠? 그럼? 사실은 그 상자 합병에 대한 게 좀 가시화될 때까지는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상장할 때 스펙들은 다 공모 가격 2,000원 받아서 2,000원으로 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자금 모집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는 게 맞죠. 예. 물론 이제 3년 뒤에 정기 예금 이자 예금 이자 정도까지 받으니까는 한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근데 이제 기대감이 조금 뭐 들면은 이제 또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기대했다가 그래서 뭐 실제로 합병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뭐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가 아니더라 또 이러면은 또 폭락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거의 좀 기대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회사랑 합병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냥 오르기도 하고 그냥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증권사에서 이제 그 상장 주관을 하니까는 저 증권사에서 했었던 그동안 이제 사례가 굉장히 좋았다.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워렌 버핏 펀드 같은 느낌으로 네. 저분은 옛날에도 잘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잘할 거다. 그래서 상장되기만 하면 아직 어디랑 할지는 모르는데 일단 오르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2,000원에서 가만히 멈추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동안 올랐던 기업들 보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정 증권사에서 주관했었던 네. 스펙들만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은? 조금 있었어요. 삼성증권이 그렇다면서요, 요즘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은 뭘 좀 조심해야 됩니까? 그럼 스펙이라고 하는 건 기업은 없고 그냥 투자자들이 모아놓은 돈덩어리를 상장시켜 놓은 거니까 그 돈덩어리보다 비싸게 거래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다만 또 유망한 기업과 합병하게 되면 또 그런 상승 효과도 노릴 수는 있어서 또 미리 사두고 싶기도 하고 뭘 좀 조심해야 돼요? 스펙에 투자할 때는? 근데 공모주로 취득하신 분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은 없죠. 왜냐하면은 3년 내에 합병 안 돼도 뭐 이자는 받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한 2,000원에서 갑자기 막 3,000원, 4,000원 올라가니까 뭔가 싶어서 이제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합병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스펙이랑 그 다음에 비상장 중소기업 합쳐가지고 새로운 상장사가 탄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개 회사 주주들한테 그 새 상장사 주식을 나눠줘야 되죠. 네. 나눠줄 때 이제 보통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 회사의 가치를 매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스펙이 100억짜리 회사다, 중소기업이 200억짜리 회사다. 기업 가치가 예, 스펙에 100억짜리라는 건 100억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스펙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스펙 주주는 그 새 주식 한 주 받을 때 중소기업 주주들은 두 주 받는다라는 얘기죠. 네. 기업 가치가 예. 1대 2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렇게 되는 그림으로 보통 가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스펙이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간다. 100억이 아니고 막 400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200억짜리 중소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합병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100억 원의 돈이 모여 있는 돈덩어리를 400억에 사라고 하는 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의 지분율은 떨어지니까, 주식을 저쪽보다 더 조금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예. 결론적으로 스펙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은 합병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뒤늦게 스펙 주식을 산 분들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3년 뒤에 해산할 때 예금이자 조금 받는데 2,000원 기준으로 받는 거고, 본인이 4,000원, 5,000원에 투자했는데 합병이 안 돼 버리면은 주가는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챙겨갈 돈도 거의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죠.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또 이제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시간이 3년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통 주식회사는 상장된 회사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생기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회사가 나빠지거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더 뭐 문제가 될 일은 없는데 스펙은 주가가 오르면 그 본연의 목적인 합병이 어려워지는군요. 네. 그리고 떨어지면은 이제 또 해석을 하죠. 아, 이게 그 괜찮은 회사랑 합병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라고 또 예상이 되면서,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공모주로 참여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중간에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제 뭐 팔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은, 최소한 중간에 들어온 비싸게 사고 들어온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뭐 심리적으로는 편하겠죠. 듣고 나니까 스펙은 뭔가 어떤 장외의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해야 그때부터 기능을 하게 되는 네. 거라면, 그냥 껍질 회사를 상장은 시켜도 돼. 거래는 정지시켜 놓고 합병이 돼서 마무리된 후에 어떤 회사랑 합병했는지도 다 공표되고,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 판단을 끝낸 후에 그때부터 언제부터 거래 시작됩니다라고 하면 그날 동시효과에서 가치를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어디랑 합병할지도 모르는데 주가가 2,000원에 상장했던 게 4,000원도 되고 갑자기 또 1,000원도 되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유는 모르고, 올라갈수록 합병은 어려워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투전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우리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또 그 인내심이 좀 짧은 좀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는. 합병에 그럼 그 스펙을 올릴 때 투자했던 최초의 스펙에 투자한 공모주 투자자들이 네. 3년 동안 대상 회사 찾는 동안에 거래도 못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스펙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엄청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네. 그럴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상장시킬 때 이 회사는 일단 돈은 묻어도 돼. 3년 안에는 돈은 못 빼십니다. 그 대신 중간에 뭐 6개월 후든 2년 후든 어떤 상장의 합병 대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스펙 투자 안 할 거란 말이군요. 정말 그 우량 기업과 합병을 해서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합병 스펙 제도가 만들어진 게 10년이 넘었으니까는 네.
그동안 보면은 정말 우량 기업들도 많았고 음. 뭐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이 스펙과 합병을 해서 상장한 회사들이에요?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아마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 바뀌었는데 그 썬데이토즈라고 애니팡 만든 회사. 아, 거기는 정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전 국민 모두의 게임이었으니까. 네. 그 회사도 스펙과 합병한 회사고. 네. 그 다음에 뭐 유명 중소 그 자동차 부품사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손흥민 샴푸, 김연아 샴푸로 알려져 있는 뭐 TS라는 회사도 예, 이제 그 스펙과 합병으로 알겠습니다. 상장을 했었고.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3년 안에 주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합병할 대상을 못 찾으면. 결국은 그 해산하고서 상장 폐지로 넘어가고 그럼 최초에 공모했던 가격 주당 2,000원만 나눠주나요? 2,000원에다가 예금이자 조금 얹어가지고 예, 3년치 예금이자 정도 네. 하면은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공모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낚싯대 여러 개 꽂아 놓고서 그냥 예, 손해 볼 일은 없는데 예, 나중에 혹시 안 되더라도 예, 이자는 돌려받으니까 예. 성공을 했다가 손해 보는 케이스는 없죠. 합병을 했는데도 손해 보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합병했는데 그 회사가 생각보다 별로다 이러면 이제 손해가 아, 거래가 시작되자마자도 또 시작되자마자 폭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주 안심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은 없군요, 세상에. 불확실성은 또 하나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스펙 시장 그리고 IPO 시장 이야기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박동흠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2부에서 또 트렌드 리포트 블록체인 업계 암호화폐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관련한 전 세계 유명한 분들이 다 모였었다고 합니다.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나 들여다봤더니 앞으로 이 암호화폐 업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그 이야기 좀 전해 들어보죠.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더리움과 관련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모양인데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중에 시가총액으로 보면 네. 2위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 다음이긴 한데 네. 이른바 이제 블록체인을 우리가 1세대 이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다음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우리가 1세대 뭐 블록체인 1세대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부터 보통 이제 2세대 암호화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비트코인 얘기할 땐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금으로서의 어떤 보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고 치면 이더리움부터는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더리움이 하나의 뭔가 뭐 아이폰의 iOS나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의 어떤 앱 같은 이제 그 기본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앱들 그러니까 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사용성이 있는 어떤 그 암호화폐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2세대 블록체인, 2세대 암호화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갖고 있으면 뿌듯하지 어디다 쓰려면 쓸 데는 없는데 네, 그렇죠. 거래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되기는 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네네. 피자도 사 먹고 그러나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기에는 어려운데 이더리움은 실제로 써먹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거기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보통 이더리움 얘기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은 그냥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가 이거 그냥 내가 피자한 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1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하면 그냥 거래하고 끝이잖아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능이 뭐냐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자동으로 결제가 되거나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무역을 하는데 무역이 뭐 어떤 물건이 왔다는 게 인증이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이런 개념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응용 영역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그 서비스 간에 서로가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으로 돈이 온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 거래를 할 때 뭐 이거는 10시 이후에는 이게 거래가 안 되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10시 이후에는 돈이 돌지 않거나 이런 식의 약간 응용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한 조건을 걸 수 있는 화폐로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붙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예를 들면 우유 같은 거는 유통기간이 4일이면 네네. 4일 후에는 이거를 뭐 주고받지 못한다라고 네. 하면 그게 딱 그렇게 되는 그런
암호화폐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예를 그런 들면.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앱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식의 조건들을 가지고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들이 이더리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뭐 실제로 이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더리움과 관련된 거래에서 우리가 아는 뭐 기본 최근에는 NFT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최근에 뭐 플레이투원이나 뭐 게임을 통한 뭐 어떤 우리가 가상화폐가 거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플랫폼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층 그리고 오랜 많은 시간들의 사람들의 사용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더리움이 여전히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NFT라고 하는 게 누가 컴퓨터 마우스로 그린 그림은 네네. 복사를 하면 다 똑같은데 네. 그래도 제일 처음에 그린 그림 또는 이 사람이 이게 내 작품이야라고 하는 찍은 이거 하나에는 음흠. 이른바 NFT라고 하는 사인 혹은 그쵸. 뭐 스티커 네. 이런 거 하나 붙여놓으면 그거는 다른 거와는 구별되는 거니까 음. 이게 가치가 있다. 그 NFT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그거 할 이제 때 이더리움이 필요해요? 네, 그것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보통 이제 이더리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NFT들 최근에 뭐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그 플랫폼 코인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거의 다 이러한 기본적인 대부분의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NFT가 뭔지는 이해는 됐는데 예를 네네. 들면 제가 무슨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컴퓨터로. 잘 그렸겠죠? 그 잘 그린 그거에다가 NFT를 붙여서 네. 뭐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사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아,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NFT 자체를 거래하는 예. 거래 토큰 자체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구매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내가 NFT를 이제 보통 이제 그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NFT 마켓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NFT 마켓. NFT를 거래하는 시장이겠죠. 네, 그렇죠. NFT 마켓에서 대부분 거래를 할 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일종의 화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당근 마켓이나 네. 혹은 어디 게시판에 올려놓고 팔면 안 됩니까? 제가 만든 NFT를 아, 그러고 나서 네. 온라인으로 돈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미지 파일 자체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네. NFT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그게 블록체인 안에 있다. 블록체인 위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상태는 이제 NFT가 이제 이더리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 아닌 걸로 거래할 수는 없느냐? 그런 아, 이더리움 질문이에요. 아닌 것들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근마켓에 올려놓고 네. 개인 대 개인이 네. 그러니까 NFT를 주고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 그렇죠. 주고받을 때의 화폐가 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10만 원에 그 네. 온라인으로 송금 받으면 어떻길래 지금 네. 왜 이 얘기를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네네네.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NFT를 거래하려면 이더리움이 꼭 필요하다. 음흠.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NFT 시장이 앞으로 커지면 이 시장도 커질 거고 필수품이 될 텐데 네. 왜 꼭 이더리움으로만 거래를 해야 되지 하는 음흠.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예. 기본적인 그 암호화폐라는 게 왜 생겼는지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 혹은 하나의 거래할 수 있는 요소에서 네. 수수료 없이 서로가 하나의 통용되어 있는 화폐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앙이라고 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요소 없이 서로 간에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그리고 그 안에 있게 되는 기본적인 암호화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암호화폐 중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틸리티적인 것들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거래가 이더리움이 일어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화폐로 쓰는 그 시장에서 주로 NFT가 거래되나 봐요. 네, 그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NFT 자체의 프로토콜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뭐죠? 그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먼저 제안된 것이고요. 그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외에 최근에 뭐 다른 암호화폐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전 세계적인 표준처럼 사용되고 많이 있다고 쓰이고 볼수 있다. 있습니다. 일단 네. 거기서 네. 요즘 이더리움이 그런데 그 거래하는 방식을 좀 바꾼다고 해서 네. 그래서 뭐 가격도 오르는 것 같고 꽤 화제가 되는 것 같던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서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거래하는데 네, 거래가 속도가 느리고 그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돈 대신에 이더리움을 갖고 카드처럼 전 세계에서 다 쓴다라고 하면 그럼 밥 먹고 점심시간에 나오면서 결제할 때 20분씩 걸리면 그렇죠. 회사 못 들어가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수수료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번 거래할 때 카드 네. 수수료가 뭐 예를 들면 1%, 2% 이러면 이거는 어.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가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결제하든 뭐 10,000원짜리를 결제하든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이제 한 번 할 때마다에 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저렴한 것들을 계속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수수료가 더 커지는 모델이에요. 이더리움은 네네네.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도 네. 많이 걸리면 그냥 카드 쓰지 왜 이더리움을 자꾸 쓰려고 하면서 이 네.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되고요. 근원적인 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근원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네.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철학에서의 중앙성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반발 이런 거에서부터 모든 철학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회사 서버에 내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싫다? 그런 네,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보통 블록체인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양적 완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네,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해외 간에 거래되는 수수료들이 높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 수수료 없이 아니면 수수료가 아주 작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원래 철학인데 지금은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비싸진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렴했는데 이게 지금 방식 자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같이 이제 붙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방식 자체가 수수료가 아이러니하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거래를 하려면 기록을 해야 되고 기록을 하려면 채굴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채굴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쓰이고 네. 채굴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으니 네. 그래서 전기요금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든다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채굴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네네. 하고 싶은 건데요.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 POW라고 하는 방식의 채굴이에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 한 문제를 컴퓨터 중에 빨리 풀거나 문제를 해결한 사람한테 그 말씀하신 대로 채굴에 대한 같이 이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특정 단위, 예를 들면 10분에 한 번씩 그 보상을 한 번씩 줍니다. 근데 보상을 주는데 예를 들면 한 명이서 보상을 위해서 10분 만에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한 명이서 하니까 저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10,000명이 달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중에 이 무거를 어쨌든 한 명한테만 줘야 되니까 네. 문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쓰여서 컴퓨터가 쓸데없이 막 많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10,000명이 골대를 향해서 가다가 10분 만에 한 명이 도달을 하면 나머지 9,999명은 이제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보안성을 계속 높이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산을 하는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게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있는 것들을 들어갈 때 약간 방어막처럼 이제 계속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10,000명, 10만 명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한 명한테는 좋은데 나머지에서의 리소스가 쓸데없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채굴이라고 하는 걸 하는 분들도 네, 맨날 2등만 하면 네. 코인 한 개도 못 버나요?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혼자 안 하고 그룹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명이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10,000명이서 우리가 네. 다 같이 하되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성공, 예를 들면 10,000명이서 다 같이 시도를 한다고 하면 네. 10,000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해도 그걸 다 나눠 갖자라고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들이 계속 생기게 돼요. 그러나 그 그룹들도 여러 개 생길 거면 네. 그 중에서 더 잘하는 그룹이 다 먹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들로 지금 일반인들이 채굴을 하면 거의 네. 채굴이 힘들다. 그래서 전문 기계나 아시겠지만 뭐 채굴장을 갖고 있거나 컴퓨터들도 과거엔 그래픽 카드로 했는데 지금 완전 그 전문 기계 한 번에 뭐 트랜잭션을 1초에 뭐 수십억 번 하는 이런 비싼 기계들을 엄청나게 많이 놓고 채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른바 기계 이제 없으면 네. 하루 종일해도 하나도 못 캔다. 그렇죠. 이제 하루 종일해도 하나도 못 캔다는 건 확률적으로 네.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어요. 네. 저는 전기료 들이고 노력만 하면 네. 그 확률과 배분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 그럼 좋은 것들은 기계로 아니고요. 하면 네. 전기료는 조금 더 들겠지만 네.
제일 좋은 기계라면 그 친구가 다 먹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랜덤 값이나 해시값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독점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었군요. 그런데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비판을 하는 것들이 이더리움도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많이 들고 네.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전기가 많이 쓰여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트랜잭션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느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작업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가 늘어날수록 증명할 게 많아지거든요. 작업 증명이라는 건 채굴과 동의어입니까? 작업 증명이 채굴의 방식 중에 하나고요. 예. 증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거래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은행에서 A 그 계좌에서 B 계좌로 가면 돈이 갔다라는 걸 은행이 그것을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은행을 믿고 네. 이게 은행에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운데 있는 중앙 서버가 없다고 생각하고 10,000명이서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더리움이 그런 구조라면서요. 네. 예. 10,000명이서 거래를 한다고 그러면 10,000명 다 이게 진짜로 돈이 간 거야라는 걸 인증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커뮤니티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승인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거래에 대한 승인 자체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이번에 이제 방식을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건데요. 네. 지분 증명 방식은 말 그대로 이 커뮤니티에 내가 지분,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어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증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음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컴퓨터 많이 갖고 있는 채굴자들이 서로 그렇죠. 달려가서 네, 그중에서 1등이 된 사람이 그걸 얻어가는 1등 하면 그 사람이 네. 내가 이 거래가 있었으면 인정함 도장 딱 찍어주고 그렇죠. 코인 하나 받아가고 네네, 그런 그런 구조였는데 거였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예. 이제 거기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건 일정 자기가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치면 일정 이더리움을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듯이 주식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에 있는 걸 사듯이 거버넌스에다가 넣어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이더리움이 있습니다라는 이더리움을 넣어놓게 되거든요. 그럼 이더리움 많은 사람이 도장 찍어주면 그 거래가 있는 걸로 인정함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2 이더리움, 그러니까 32개의 이더리움만큼 그거 다 하나당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다음 인증을 해야 되면 자 32 이더를 가지고 있는 그걸 우리에게 스테이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걸어둔 사람들한테 자 이번엔 네가 인증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증을 해주면 너가 인증하는데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얼마큼 코인을 코인 하나 줄게요라는 구조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32 이더리움이 있는 분과 네. 3,200 이더리움이 있는 분은 네. 그 인증할 수 있는 도장 찍을 수 있는 확률, 즉 네. 내가 코인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3,200이면 100배 많겠죠? 네, 100배만큼의 랜덤 값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무조건 순차적인 게 아니라 알겠어요. 32 이더씩을 올린 사람들한테 랜덤하게 계속 기회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네네. 그러면 이더리움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돼서 네.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캘 수 있게 되고 네.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적게 캘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네. 직접 컴퓨터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갖고 있는 이더리움으로 마치 체중에 따라서 네. 대통령 선거할 때 그 투표 용지가 정해지는 것처럼 네. 70kg예요? 70장 드리고 너는 15kg구나? 그럼 네. 15 15장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럼 지분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암호화폐 폐해들이 거기서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의사결정할 때도 그렇고 그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중앙집중식이죠. 것이죠. 우리가 네. 최초의 암호화폐가 생길 때 그렇죠. 그토록 싫다고 했던 중앙집중식 특정 어떤 그룹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싫어서 그렇죠. 근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반발하는 건 이미 지금 이더리움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새로운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토큰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중앙 집중 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분산화되어 있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고요. 그 주장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한 사람이 뭐 10%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한 1%에서 뭐 2% 많아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삼성그룹은 이재용, 이건희 그분들이 네. 한 10%도 안 갖고 다 좌지우지한다고 중앙집중식이라고 반대하는데 그렇죠. 그게 10%안 된다고 괜찮다고 해도 돼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더리움에서 주장하는 건 그렇다고 뭐 제가 이더리움 편은 아닙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방식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 소수가 그런 거의 다 논란이 채굴을 있군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퍼지고 그리고 네. 에너지적으로도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네. 뭐죠?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 그렇게 될 때 속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보면은 강조도 제가 되니까. 보면은 완전한 이상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와가고 있는 게 지금의 블록체인 신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업계에서 그런 변화가 있군요. 그러니까 32 이더리움이 꼭 있어야 유권자가 되니까 네, 28개 있는 분은 4개 더 사서 채워야 되니 요즘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오르나 상황을 보시면 보군요. 되죠. 네. 아, 그런 구조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네요.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